안녕하십니까. 저는 BNG 파트너스 임대용입니다. 저희 회사는 비욘드 넷제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원래는 에코앤 파트너스 이도시였는데요. 이번에 탄소 중립 기본법 통과에 따라서 사명을 BNG 파트너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것은 ESG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금융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ESG가 금융 쪽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약간 좀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ESG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ESG 1.0, 지난 20년 동안 ESG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최근 한 5, 6년 사이에 ESG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TCFD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ESG란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에서 였습니다. 여기서는 자산운용 작업반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환경, 사회, 경제 세 가지 축을 기업과 프로젝트 레벨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 환경과 사회는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요. 경제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경제 전반을 다루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중에서 거버넌스 이슈를 좀 들여다보자 해서 SDG, 지속가능 발전을 기업 레벨로 해석한 게 ESG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UNEP-FI의 자산운용 작업반이 생겼고 저도 이 작업반의 멤버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ESG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했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을 기관 투자가들은 반드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해석과 함께 2006년에 이르러서 UN 책임 투자 원칙 PRI를 발표했습니다. PRI는 책임 투자인데요. ESG를 고려하는 것이 책임 투자라는 그 내용입니다. ESG를 어떻게 고려하냐면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을 하고요. 일단 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 주주로서 소유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에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되고 금융기관도 ESG 소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게끔 하는 원칙입니다. 현재 ESG 평가 모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만약 바다 위에 빙산이 떠 있다면 그 바다 위에 보이는 약 1%에 달하는 부분이 재무제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성적이지만 또 비재무적이지만 이 밑에 깔려 있는 99%가 ESG다, 기업의 본질이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ESG 평가는 이제 활용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사는 과연 ESG의 요소 때문에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있겠느냐, 즉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주가 지수를 만드는 인덱스를 만드는 곳에서는 우량하거나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을 뽑기 위해서 ESG를 봅니다. 리더십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초과 수익, ESG를 고려해서 투자 수익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느냐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ESG 평가는 천차만별이고 앞으로도 이게 통일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처음에 이제 2006년, 15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ESG 원칙을 저희가 도입을 할 때는 모든 금융 분야에 ESG가 한 50% 정도는 녹아들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한 7, 80%에 달하는 주식 투자, 또 인프라 투자, 또 기업 금융, 또 뭐 부동산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서도 ESG를 고려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현재 유엔이 이제 백업을 하고 있는 책임 투자에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3천여 개가 넘는 최근 숫자로
하면 이게 4천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들이 운영하는 자산 운용 규모는 11경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 추이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죠. 그래서 ESG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세의 흐름을 백업을 하는 것이 규제 동향인데요. ESG와 관련된 정보 공시 또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그 규제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고 현재 전 세계 한 700여 개 법이 ESG와 책임 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세죠. 벌써부터 우리 많은 기업들이 ESG에 대한 피곤함을 느끼고는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시작된 이 ESG는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ESG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기후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15년 전, 20년 전에 ESG를 얘기할 때는 비재무적인 것에 모든 것을 ESG라고 불렀습니다만 기후변화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재무적이에요. 기후 재난을 입어도 피해 손실이 경제적, 화폐화되고 있죠.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탄소 배출권을 산다거나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참여해서 세금 아닌 세금 같은 걸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화폐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ESG의 비재무 측면에서 이 기후변화만큼 재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자본시장의 금융제도의 제도화, 규제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결론은 ESG 중에서 먼저 기후변화 부분만 먼저 이제 더 강력한 금융 규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따라서 ESG 부분도 후속적으로 이제 금융 제도에 더 밀착해서 접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UNEP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유엔과 금융기관의 조인트 벤처 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15년 전에 책임 투자 원칙을 통해서 ESG를 도입을 했고 10년 전에는 지속가능 보험 원칙을 통해서 보험사도 투자를 하거나 보험 물건을 인수할 때, 언더라이팅을 할 때 ESG를 통합시키는 것을 지속가능 보험 원칙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나온 책임 은행 원칙 PRB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ESG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SG는 지속가능 발전의 환경, 사회, 경제의 세 가지 축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기관 투자가나 보험사보다 훨씬 규모가 크죠. 그러다 보니 여기가 금융의 메인인데요. 여기에서는 ESG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ESG의 원래 언어인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 또 파리 기후 협정 얘기를 합니다. 이 책임은행 원칙에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들 참여하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현재 북반구, 남반구 또 동서를 가리지 않고 기후 재난이 벌어지고 있죠. 기후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GDP 국가 랭킹으로 보면 30위권 국가, 필리핀 정도 되는 국가의 GDP가 매년 기후 재난으로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후 변화를 막을 묘책을 내야 됐었고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엔 석탄을 안 썼으니까 그때의 지구 평균 온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약 14도쯤인데요. 이게 14도에서 지금 불과 200~300년을 흐르면서 한 이미 1도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게 1.5도씩, 2도씩, 그러니까 14도에서 한 16도쯤 되면은 멸종, 멸망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를 1.5에서 2도씨 이내로 막아보자라는 것이 기후 협정인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채택이 됐죠.
그리고 올해 1월 1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제도도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에는 G20가 있고요. G20 산하의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중앙은행들과 전 세계 이제 금융 당국자 그리고 재무장관들의 모임인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 있냐면 가격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금융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요소를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만들어요.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 정보를 공개해라. CO2가 몇 톤 배출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결국에 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를 기업이 어떻게 경영 전략에 녹여내고 리스크 관리에 녹여내서 결국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해라. 단 파리 기후협정이 아까 1.5도씨, 2도씨 목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이 될 때 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 또 상장 기업들부터 의무적으로 정보 공시를 하게 해라라는 권고안을 냅니다. 이게 TCFD 여기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권고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2017년 6월에 나왔습니다. 이러고 나서 전 세계 뭐 2,0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TCFD를 지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기관들이 지지를 하는데 이 중에 절반이 금융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을 궁금해해요. 우리가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석탄에 투자했다, 또 다배출 업종에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눈에 띄는 거는 정부와 공공기관입니다. 여기 한국, 영국뿐만 아니라 많은 중앙은행들, 금융당국기관들이 이 TCFD를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TCFD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TCFD 권고사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들은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요. 또 경영 전략,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무 전략을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략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1.5도씨, 2도씨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을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리스크 관리, 매트릭스 목표를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거버넌스에는 이사회가 분기별로 기후 리스크를 다뤄야 된다. 특히 이제 주요 자본 지출, 인수 매각할 때 봐야 된다. 이 책임은 경영진 C레벨에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나 이제 석탄 발전소 같은 데 투자해서 기업에 손실 입히면 또 금융기관에 손실 입히면 기존에는 경영적 판단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사회의 책임이다. 경영진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후 시나리오 1.5도씨, 2도씨가 될 때 우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일지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달에 TCFD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은행들이 한 거는 이 FSB 금융안정위원회는 그 국제결제은행 BIS와 더불어서 국제 금융 제도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TCFD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는 은행들이 바짝 긴장했어요. 이거 대응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다. 글로벌 금융 제도의 변화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대출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으러 오면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 보고 1.5도씨, 2도씨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그 빨간 딱지, 녹색 딱지 이런 걸 붙여요. 섹터에. 그리고 그 회사의 신용 등급도 조정을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예상 손실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하면 여신 한도와 이자율을 결정하는 식으로 여신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들어서 유로피안 커미션 EU의 금융안전국이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내는데요. 이들의 계획을 보면
아,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자금을 녹색으로 보내겠다. 만약에 갈색의 돈이 있으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서 녹색으로 보내겠다. 이를 위해서 이제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만들면서 대전환을 하겠다.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는 10가지 법제도 패키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녹색인가? 녹색의 정의를 내려줘야 돈이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돈이 엄청난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녹색으로 모입니다. 이미 EU에서는 유러피안 커미션 차원에서 유럽의 각국 정부 말고 유러피안 커미션 차원에서 1,300조 원의 돈을 이제 이 녹색으로 붓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이 뭔지가 중요하고요. 녹색 채권, 녹색 여신, 녹색 펀드에 대한 표준 라벨 제도가 도입되고 그린 뉴딜, 인프라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 자문, 퇴직연금입니다. 또 인덱스, 또 신용평가, 또 기관 투자가의 수탁자 책무에 ESG를 넣습니다. 기후변화를 넣어요. 그리고 8번, 9번이 중요한데요. 8번은 은행 보험의 금융 감독할 때 은행 보험이 건전하냐, 재정적으로 건전하냐라고 얘기할 때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 요건에 이걸 넣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 보험사들은 어쩔 수 없이 탄소 중립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ESG를 넣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ESG는 비재무적이고 정성적이기 때문에 화폐화가 되는 재무적인 기후 리스크를 먼저 이제 금융 감독에 반영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TCFD 기후 재무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6월달에 영국에서 개최된 G7에서는 TCFD 의무화에 결의를 했죠. 그리고 회계 표준인 IFRS에도 연결시키고 또 기관 투자가의 의무로 이런 녹색 금융 ESG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도에 이런 이제 EU 차원의 금융 리폼이 생기고 나서 19년 10월 달에는 새로 취임한 IMF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리 기후 협정의 2도씨, 1.5도씨를 달성을 하려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탄소세를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가 50개 된대요. 근데 이들의 탄소세 수준이 $2, 2,000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2030년까지 75불로 리니어하게 올리래요. 그러면 2030년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거의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이런 화석연료의 가격이 급등할 겁니다. 그렇지만 75불에 CO2 1톤당 75불에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파리 기후 협정은 불가능하다. 실현할 수 없다. 기후변화 문제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전 세계 BIS 국제결제은행이 있는데요. 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그린 스완이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물리적 리스크와 또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할 때 이행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실물 경제에 재무적 영향을 미치고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 금융 시스템을 합쳐서 금융 안정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리폼, 특히 이 TCFD를 중심으로 하는 이 기후변화의 재무 리스크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의 녹색화, 금융 시스템 녹색화 네트워크인 NGFS는 금융감독기관들은 기후 환경 리스크를 건전성 감독에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작년 5월 달에 발표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융위 금감원도 이 기후 리스크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미 우리 금융위 금감원도 녹색 금융과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금융팀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이 우리나라의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증권사, 카드사 이런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기후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 테스트, 공시 관련해서 얘기를 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TCFD입니다.
TCFT를 기반으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해요. 재무 건전성을 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4월 달에 이 바젤 그 BIS에 보면은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BCB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후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이제 전 세계 모든 금융 당국이 기후 리스크를 고려해야 돼요. ESG를 처음엔 고려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정성적이고 비재무적이다 보니 그 중에서 딱 기후 리스크만큼에 대해서는 재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련의 흐름이 G7에서 이번 6월 달 TCFT 의무 공시로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이제는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흐름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IMF가 얘기한 2030년 75불의 탄소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금융기관들의 분석은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가 이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옛날에 같으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가지고 할당받은 배출량과 할당받은 갭만큼 탄소 배출권을 샀는데 TCFT 분석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배출량에다가 2030년 기준 75불의 탄소세를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잠재적 규제 준수 비용은 6조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재무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행히 이 회사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산업계 최초로 기억이 되는데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철강 생산하는 방식을 수소환원 제철로 바꿔서 탄소 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다시 우려스러운 기업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죠. 또 국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S사의 경우에는 이 TCFD에 따라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재무제표에 연결해서 분석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2도씨 시나리오가 되면 전기차가 늘어날 거고 매출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이 같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상에 이제 그 자본 지출을 통해서 캐펙스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자본 투자를 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순이익이 올라가면서 재무제표가 2도씨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ESG, 기후 리스크가 전부 다 지금 금융권에서 오는 흐름이거든요. 금융기관 사례 몇 개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ING입니다. ING는 이제 Chief Risk Officer와 Finance Officer, CRO, CFO가 주도되는 기후변화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출을 해줄 때도 각 업종별 여기 보니까 이제 발전, 업스트림, 오일, 가스,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시멘트, 철강, 자동차, 항공, 선박 이 9개 업종에 대해서는 2040년, 50년까지 연도별로 원단위 관리를 합니다. 원단위 관리를 원래 우리 기업들이 하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이 원단위 관리를 해서 이 2도씨, 1.5도씨의 시나리오에 충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진짜 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디모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게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서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게 어떤 섹터에 내가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인가 보면서 에너지, 머티리얼스, 유틸리티 섹터에 대출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섹터에 어떤 회사냐?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우리 현재 대출 포트폴리오 익스포저의 몇 %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잠재적인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이 얼마니까 얘네들 앞으로 이제 리파이낸싱을 안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전 세계 1등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총자산과 운용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9천조 원의 돈을 운영하는 블랙록 자산운용사도 이 TCFT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 관련된 사유로 TCFT 공시를 안 했다고 64명 경영자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결권을 던졌어요. 그리고 올해 TCFD 연말까지 공개를 안 하면 내년 초에 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탄소 중립 자산 포트폴리오 목표를 발표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먼저 구현한 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신한금융그룹이 제로 카본 드라이브라는 걸 가지고 2050년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발전, 상업용 건물, 철강, 재질, 시멘트, 교통 이런 각 분야, 아까 ING랑 비슷하죠. 연도별로 현재 배출량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2050년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지 않는 곳에는 앞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줄이겠다. 단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철강 발전, 석유화학, 음식료품, 자동차, 정유 이런 업종별로 얼만큼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이미 다 분석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2050 탄소 중립 목표도 이미 발표를 했고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탄소 중립의 TCFD 제도화 트렌드가 2019년부터 있습니다. 먼저 금감원이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했고 우리 청와대도 녹색금융 TF를 발족을 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법도 통과됐고요. 최근에는 작년 8월부터 금융위원회 그리고 환경부의 녹색금융 TF가 생겨서 여기 아까 금융감독 규제 체계에 기후 리스크를 넣는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해 1월 달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제시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ESG를 봤습니다만 이게 아직 정성적이고 비재무적이고 국제적인 표준이 덜 됐기 때문에 녹색금융, 기후 리스크를 먼저 본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으로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움직이고 민간의 자금 유입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EU에서 보셨던 이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가 있죠. 무엇이 녹색인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8번에 보면 금융회사에 대한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 금융감독원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들은 재빠르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데서의 자금을 금융 서비스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곳 또는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자금을 더 쏟아붓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 인프라, 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들을 정비합니다. 이게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요. 금융감독원은 이제 올해 5월 달에 기후 리스크 포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TCFD 기반의 그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시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가 도입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뭐 그린 수소, 또 탄소 중립 소부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섹터에 계시면 많은 자금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흐름이 가고 있고 이 섹터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바이든도 2,000조 원을 녹색 분야에 쏜다고 했고 EU도 이 유럽 연합 차원에서 1,300조 원을 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린 뉴딜에 꽤 많은 자금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또 금융기관들도 이쪽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SG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방식인데 이 탄소 중립을 생각해 보면 돈 버는 방식, 어디에 가야 돈이 몰리고 사회에 필요한 걸 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다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체계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도 이제 녹색으로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걸 위해서 국가가 많은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더 많은 자금이 녹색으로 전환하시는데 녹색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TCFD, 제가 ESG 2.0이라고 부르는 이 TCFD를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ESG 열풍인데요. 이미 전 세계는 15년에 20년의 기간 동안 ESG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하게는 ESG 중에서도 이 TCFD, 기후변화에 대한 열풍이에요. 특히 이제 10월 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26이 있고요. 이걸 정점으로 이제 금융과 또 무역과 또 기술과 산업 모든 부분에 탄소 중립이 가시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TCFD나 CDP, IFRS 재단의 이제 지속 가능 공시, 또 PCAF, 또 SBTI, 과학 기반의 탄소 중립 목표 설정, RE100, EV100 뭐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탄소 중립 관련돼서 여러 법들이 생기고 있다. 특히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곧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국가 시나리오, 또 2030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NDC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거든요. 여기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뭐 금융기관은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래하는, 우리한테 투자를 해줘야 되는 금융기관들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융감독당국의 이제 그 압박을 받으면서 다배출 업종에서 아까 보신 텍소노미, 녹색 업종으로 돈의 흐름이 쏠리게 돼요. 이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텍소노미, 그러니까 돈을 버는 주력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녹색 분류 체계에 있는지, 없다면 그 분야의 비즈니스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재무적 영향을 봐야 될 것이고요. 이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녹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있고 일로 자금이 몰려요. 여기로 금융기관들이 대출도 해주려고 하고 채권도 살려고 하고 투자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분야에 우리 비즈니스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후 리스크, 기후 또 오퍼튜니티,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비즈니스가 사회를 바꾸고 또 우리가 그 사회를 바꾸는 주역이 돼서 어떤 재무적 성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후변화 탄소 중립의 시대입니다. ESG의 어떤 매니지먼트 퀄리티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탄소 중립이에요. 넷째로 탄소 중립 비즈니스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도 성장하고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또 전 세계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